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서로 좋은 경쟁 관계라고 그러죠.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죠. 그건 노무현 정신을 왜곡하는 거죠.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브레인,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 디자이너로 불렸던 김병준 교수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제2부속실장을 지냈던 전재수 의원이 그쪽 일을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리지 말라, 이렇게 독설을 날리자 김병준 위원장이 했던 말인데요. 전재수 의원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상규 의원이 국회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어제 본회의에서 결정된 상임위 구성의 면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윤소아 원내수석 부대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의원들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관련해서 최강 병기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왜 만들었습니까? 총리와 내각을 패싱하며 청와대 비서진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더 비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입니다. 경제, 민생, 일자리에 관한 한 역대 최악의 무능한 정부라는 날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는 보수의 시선, 더 보수에서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만난 이준석 의원의 뒷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올해는 16.4% 올렸고, 또 내년에 올릴 올해 결정된 것은 10.9%를 올렸는데, 올해하고 내년에 2년 사이 29%가 올라갔을 경우 굉장히 심각한 충격이 올 거로 생각을 하고, 8,350원 10.9% 인상인데, 한국노동사연구소 통계로 보면은 한 20만 명은 10.9%가 아니라 2.2% 효과가. 어제 저희 방송에서 인터뷰했던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 특별위원장,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찬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인데요. 팩트로 말해보죠. 4부 팩트 진검 승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문들 팩트 체크해 드립니다. 7월 17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자유한국당 신임 혁신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지방분권 정책을 이끌기도 했는데요. 노무현 정부 시절 김병준 비대위원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일했던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재수입니다. 예, 오늘 하루 종일 의원님 때문에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네. 어떻게 작심 발언이라고 보면 됩니까? 새로운 일을 앞두고 계신 분에게. 예. 그렇게 작심 발언 이런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서. 예. 미리 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SNS를 한 것이죠. 예. 그런데 어쨌든 한쪽에서는 한때는 동지 아니었냐. 네, 이렇게 처음 시작부터 쓴소리를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게 세상 사는 일이라는 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함께 일했던 사람들 중에 적어도 한 명 정도는 그래도 좀 할 말은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판단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에
뭐 5명, 10명이 뭐 한꺼번에 달려 들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적어도 뭐 한두 분 정도는 그래도 좀 그때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뭐 저 정도는 그래도 한 말씀은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또 총리 뭐 지명 이걸로 조금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렇습니다. 예, 그때도 의원님 만약에 지명됐으면 한마디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지방선거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도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그렇죠.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선출이 되신 거 아닙니까? 예. 뭐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언론에서 김병준 교수를 향해서 뭐 친노 브레인이다, 원조 친노다 이렇게 수식을 달고 있던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과거에 그랬던 것 같고요. 예. 뭐 지금은 전혀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SNS에 그쪽 일을 열심히 하시라. 네. 그랬더니 오늘 이제 기자분들 만나서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노무현 정신 왜곡이다. 예.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김병준 위원장께서 정말로 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은 김병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국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노무현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손톱만큼도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는 김병준 위원장의 처신, 자신의 처지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오히려 노무현 대통령을 거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거론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에 그쪽 일 열심히 하시라. 다만 노무현 대통령은 언급하시거나 입에 담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정중하게 제가 이제 글을 올렸던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의명분을 지키셨던 분입니다. 예. 자기가 뻔히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그 손해보는 길을 갔던 분이죠. 예. 예를 들면 3당 합당할 때 1990년 1월 22일 날 3당 합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 국회의원 하고 계실 때 YS를 김영삼 대통령을 따라갔었다면 장관도 하고 뭐도 하고 출세를 했을 겁니다. 예. 근데 3당 합당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의 역사를, 고난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이처럼 대의명분을 늘 털어지고 계셨던 분이 노무현 대통령인데 어째서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입니까? 예.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인 것이 아니라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 반칙과 특권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대한민국, 이런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이 꿈이고 이런 세상이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노무현 정신이지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의 처지를 변명하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볼 수가 없고요. 한마디로 개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준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대의명분도 없고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라고 한 말은 뭐 철새 같은 행동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고 더 중요한 것은 예. 제가 오랫동안 나름 김병준 위원장을 봐왔지 않습니까? 예. 봐온 바에 의하면 공동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그분의 캐릭터를 볼 때 여기도 대한민국 저기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현재 자신의 처지와 처신을 정당화하는 개변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언급하시거나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지 마시고 오늘 그 취임 첫날부터 노무현 정신을 왜곡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쪽 일 열심히 하셔가지고 정말로 자유한국당이 상식적이고 건강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것만 하시면 되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트위터에 김병준 교수를 너무 잘한다. 권력욕이 참 더럽다. 이렇게 쓰신 거는 결국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맡은 것이 권력욕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귀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취임 첫날부터 제가 야박하게 예. 또 무슨 재 뿌리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제가 그렇게 야박하지도 않습니다. 야박하지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썼던 것은 그분의 캐릭터가 권력욕을 넘어선 탐욕에 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보고 듣고 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비대위원장으로 간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엄중한 탄핵 상황 속에서도 총리직을 수락하는 것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식적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도 마치 제안을 하면은 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 오늘날 비대위원장도 받고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세상 사는 이치라는 게 나이가 들면은 재물욕도 좀 내려놓고 또 권력욕도 좀 내려놓고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치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쓴소리 취임 시작부터 하셨는데, 김병준 교수가 어떻게 비대위원장을 잘할 것인지, 민주당 입장에서 또 기대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정말 잘하길 바라고요. 예. 정말 잘하길 바랍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게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좌측 날개만으로도 새가 날 수가 없는 것이고 우측 날개만으로 새가 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교수를 선택한 것이 정말로 위기 속에서 기회가 돼가지고 예. 정말로 건강하고 그다음에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정말로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제1야당 진정한 보수가 재건될 수 있기를 저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병준 위원장은 바지 사장이고 결국은 새롭게 전대에서 당대표 뽑히는 사람한테 힘이 갈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던데 그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논평할 입장은 아니지만요. 예. 근데 김병준 위원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닐 겁니다. 이분은 소나기에 뭔가를 지면 털어지고서 독하게 나가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는 않다는 예상을 해봅니다. 예.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본인도 얘기했어요. 자신이 힘이 없다고 공천권을 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개파를 타파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셨으니까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 수술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갔다가는 당장 저항에 막 부딪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 힘 없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러고 난 뒤에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림을 그려 나가겠죠. 우리 김병준 위원장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예. 노무현 대통령과 5년 내내 정말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정무분과 간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죠. 예. 나중에는 대통령 직속의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까지 자유한국당 그때 당시 새누리당으로부터 회전문 인사다. 김병준이 누군데 그렇게 챙기느냐. 예. 이런 비판을 들어가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배려를 해주고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줬지 않습니까? 예. 근데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총리직도 수락하고 그 엄중한 탄핵 상황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오늘날 비대위원장까지 받겠습니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죠. 네, 그리고 보통 사람이 예. 아닙니다. 또 한쪽에서는 결국은 김병준 위원장이 2020년 총선을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거는 의원님께서는 모르는 얘기죠? 제가 알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예. 충분히 그러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아마 있다. 충분히 예. 그러실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상대 진영의 비대위원장 첫날이니까 트위터로 쓴소리 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덕담 한마디 해주시죠. 위원장한테. 네, 그래서 우리 김병준 위원장님께서 뜻한 바 잘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비꼬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도 노무현 정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노무현 정신은
결국은 사람 사는 세상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뭐 반대하실 분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노무현 정신을 정말 잘 실현하시기를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이 정말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렇게 해서 우리 민주당과 함께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저 다른 얘기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네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마지막 소원이었다고 하면 이 지역주의 타파였는데요. 그 이번 6.13 지방선거로 그것이 좀 해결됐다 이렇게 보시는지 그거하고 또 2020년 총선에서 이 분위기가 이번에 민주당 싹쓸이 분위기가 그 PK 지역에서 이어질 건지 그거 한마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부산의 시의원이 311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27년 동안 부산 지역구 시의원이 311명이 배출이 됐는데 311대 0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부산의 영남의 이번에 부울경의 지방선거 결과는 시작이다. 지역주의 타파의 시작이고 노무현 정신의 시작이 이제 출발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더 잘해야 됩니다. 더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와서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020년 총선은 만만치 않을 겁니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는 성과를 내고 그리고 그 성과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부산 시민들에게 평가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지역감정 타파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저희들이 2020년 총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가지고 이 성과를 가지고 유권자들에게 부산 시민들에게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었습니다. 1부 여기서 마치고요. 2부 최강병기로 돌아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준의 뉴스 정면 승부. 날마다 쏟아지는 수많은 이슈들을 대한민국 최강 변호사 최고의 기자가 시원하게 뚫어드립니다.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상준 기자. 네. 오늘 마지막입니까? 아니요. 다음 뭐 주까지. 다음 주까지입니까? 네네네. 후임자가 오셔가지고. 네네. 시애틀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조대진 변호사도 일주일에 2번 나오는데 한 번만 나오기로 했다고? 아닙니다. 다시 2번 나오기로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아니, 뭐, 2번 나와야 된다고 하셔서 2번 나오시죠. 진행자도 모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네요. 네? 좀 집중하세요, 진행자. 아니, 우리 제작진이 나한테 뭘 안 알려줘요. 네. 저한테 뭐 알리면 제가 다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네. 말도 떨어지기 전에 하지 마! 이렇기 때문에. 자, 오늘 할 이야기는 특검 이야기입니다. 드루킹. 자, 드루킹 김동원 씨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했던 인물 도모 변호사. 네. 오늘 새벽에 긴급 체포됐다고요? 네. 새벽 1시 5분에 긴급 체포됐다고 했고요. 뭔가 그러니까 굉장히 긴박한 것 같은데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 그 경공모에서 이 아보카라는 필명으로 활동한 그 도모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는데 예. 정치자금법 위반, 그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도모 변호사는 바로 그 드루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이 사람을 써야 한다라는 식으로 해서 그 추천을 했던 인물로 알려졌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이제 특검팀은 그 2016년 이 드루킹이 이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측에게 5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전달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이미 알려져 있었는데 예. 그 이제 어쨌든 무혐의 났다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도 변호사가 당시 그 수사 때 이 관련된 수사 때 그 증거를 조작을 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지금 이제 긴급 체포를 한 겁니다. 예. 그 도 변호사하고 노회찬 의원하고는 뭐 어떻게
네. 어떤 사이입니까? 도 변호사가 지금 경기고등학교 72회, 그러니까 76년 졸업생인데요. 노현도 지금 같은 그 기수의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뭐 이것만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연관성을 추단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노회찬 의원이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그리고 수사하면 다 밝혀질 정도로 나는 뭐 떳떳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특검에서 이 도 변호사를 긴급 체포했다고 하면 돈이 건네간 정황을 포착했으니까는 이렇게 긴급 체포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긴급 체포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긴급 체포의 사유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쨌든 그 지금 도모 변호사가 여러 가지 증거 위조, 그러니까 본인이 또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재판에 방해가 될 수 있을 만한 그 증거 위조의 정황들을 좀 확인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위치가 또 변호사고 또 중견 변호사급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또 불안한 기색도 비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긴급 체포를 해서 구속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는 게 더 조금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증거 조작 혐의는 의정부지검에서 이거 수사할 때 5천만 원 중에 한 4천만 원을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조작했다. 그렇죠. 이 혐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고양지청이 이 드루킹을 조사를 할 때 5천만 원 중에 그러니까 대부분인 4,190만 원을 전달되지 않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해서 그것 때문에 드루킹 일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의심이 되는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앞둔 특검에서도 비슷한 행위를 또 반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신변을 후속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도 변호사가 김경수 현 그 경남지사와 백원우 비서관하고 만난 거는 전 정황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만나는 것은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이게 그 소위 말하는 현 정권 실세들이 만나줬을까요?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측에서는 어쨌든 열린 인사 추천의 과정에서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굳이 또 안 만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만났던 거고요. 근데 이제 드루킹 측에서는 내가 큰 공을 세웠으니까 그 대가로 만나기로 했었다라는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대가성인지 아니면 정말 이 열린 추천의 일환으로서 만난 것인지는 지금 특검이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이죠. 특검이 도 변호사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경공모 회원이자 법률 고문으로서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네.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노회찬 의원이나 김경수 지사 등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금품 제공을 할 때 기획을 했던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에서는. 법률 고문이라는 것은 뭐 문캠프의 법률 고문이 아니고 경공모의 법률 고문을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농공행상 차원에서 이게 요직을 기용해야 된다 요직으로. 그래서 청탁을 시도했고 실패했다. 네.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네네. 어쨌든 이게 뭐 노회찬 의원은 전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니까는 이게 실제로 준 건지 아니면 뭐 배달 사고가 일어난 건지 아니면 주지 않았던 건지. 인터뷰하는 내용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뭐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나하고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있어서 정말로 뭐 만약에 그런 거래가 혹시라도 있었다면 그건 뭐 배달 사고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회찬 의원하고 도 변호사의 관계가 뭐냐. 그래서 경기고 동기동창이다라는 얘기 있는데 참고로 그 황교안 전 총리도 경기고 동기동창입니다. 그렇죠. 예. 큰이 파리종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면 황교안도 동창 아닙니까? 이렇게 또 댓글 달아주셨어요. 네네네. 네. 제가 본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댓글은 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쨌든 도 변호사가 이 5천만 원 본인의 사비는 아닐 거 아닙니까? 경공모 회원들한테 모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혐의도 지금 조사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그 노회찬 그 정의당 대표한테 모았던 5천만 원을 그 경공모 회원들한테 이제 불법으로 이제 모으게 한 혐의, 그 주도적으로 모으게 한 혐의도 지금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과연 이 경공모에서 노회찬 의원에게만 정치자금을 전달하려고 했을까?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하진 않았을까? 네. 이 부분도 특검이 조사를 하겠죠, 당연히. 특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수사할 거리가 많지 않은데 수사할 거리를 일단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회원 구성이 완료됐는데 상임위원장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정의당이 후반기 국회원 구성 관련해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의원들이 연간 상임위에 이름을 올렸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완영 의원 재판 중이죠?
그렇죠. 그런데 법사위로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의당의 비판이 아주 좀 맞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금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사실상 의원직 상실 위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법원들이라든지 그 사법기관을 관리하는 법사위에 또 배치했다는 거 본인이 거절해야 되지 않았나라는 싶습니다. 맞춤형 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셀프 맞춤형 배치. 셀프 그것도. 자, 이것도 있습니다.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있다가 방탄국회로 구속을 면했던 홍문종 의원. 이분 또 교육위원회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경민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 돈 75억 원을 횡령하는 등 그 사학비리 혐의로 구속당할 처지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이제 소위 방탄국회로 겨우 구속을 면했는데 그 이번에 새로 이제 신설되는 위원회가 교육위원회인데 또 그 경민학원 이사장이라는 아마 특기를 내세워가지고 교육위원회. 아니, 제 상식으로는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정도면 일부러 놀리는 것 같습니다. 한번 봐라. 뭐 너네들 싫어할 것 같은데 국민들. 그래서 우리는 간다. 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에 연루돼서 역시 방탄국회로 구속을 면했던 염동열 의원. 이분도 문화체육관광위에 들어갔다고요. 네, 놀리는 거 맞네요. 강원랜드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인데 그 문화체육관광부를 소관부서로 둔 위원회에 또 염동열 의원께서 또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염동열 의원은 불구속 기소된 상태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하여튼 문체에 들어갔고 또 그 간첩 조작 사건을 재판했었던 여상규 의원. 그렇죠.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결정판이죠, 결정판. 결정판이죠. 그 최근에 이제 모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당시 본인이 1심 재판을 맡았는데 후에 재심으로 무죄가 난 사건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보니 뭐 기억이 안 난다. 이 양반 웃기는 사람이네.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되게 실검까지 오르는 뭐 그런 총국을 빚기도 했죠. 왜냐하면 여상규 의원이 당시 판사로서 재판했던 게 결국은 잘못된 재판이었고. 맞습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선고해서 이분이 나중에 무죄를 결국 받았잖아요, 재심에서. 네, 그렇죠. 그랬다고 하면 인간적으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분이 지금 법사위원장이 됐다. 이러면서 지금 정의당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뭐 일반 국민들도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치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것은 어떻게 지도부에서 정하는 거죠. 왜 의원들이 자신이 가고 싶은 것을 뭐 1순위, 2순위 적긴 합니다만은 의원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진 않지 않습니까? 인기 상임위가 있고 비인기 상임위가 있으니까. 관행도 있고 뭐 선수에 대한 배치도 있고 하는데 뭐 일부에서는 관행이나 선수에 관련된 배려가 조금은 깨진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래도 그 당 지도부가 조금 다선인 의원들이라든지 그 상임위에 오래 있었던 의원들을 좀 배려한 듯한 흔적 이런 것들이 좀 비춰져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좀 전에 이름이 언급이 됐던 그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배치된 상임위하고 뭔가 이제 좀 부적절한 연관성들이 보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실 원내대표 쪽에서 설사 본인은 그걸 하고 싶다고 해도 말렸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지금 말리지 않고 오히려 그 배치가 됐다라는 거는 그 제 정치부 경험했던 경험으로 보면 지금 원내 그 지도부가 얼마나 이게 장악력이 부족한가라는 걸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 보니까 그냥 뭐 될 때려 대라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원내대표 측이 이제 뭔가 전략을 짜고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것 같은데 좀 제가 봐도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법사위원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김진태 의원이 법사위에서 빠졌어요? 네. 그렇죠.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법사위에 원래는 이제 자유한국당 율사 출신이 많다고 해서 율사 출신이 법사위에 많이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비법조인 출신들을 오히려 반대로 대거 배치해가지고 좀 의아하다 이런 걸로 조금 이렇게 입장이 나오긴 했는데요. 그 이유가 아마 이제 그 좀 대여 공격력이 강한 좀 소위 말하는 좀 센 의원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비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배치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이야기 또 해보죠. 극한으로 치닫는 오마드 여성주의 커뮤니티죠. 경찰 수사 요구 또 사이트 폐쇄 요구가 보물처럼 커지고 있다고요? 네, 지금 여러 건이 연달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 좀 거슬러가 보면 10일에 이제 그 천주교 성체를 모독하는 사진이 게재돼서 일단 논란이 됐었고. 예. 이거 바티칸까지 올라갔다면서요? 네. 그리고 13일에는 이제 한 회원이 이제 버스에 함께 타고 있는 남성들을 이제 칼로 찌르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의 글을 또 그 게재가 됐고,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는 그 경기 고양시 일산 요진 YCT 그 제가 사는 동네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여기서 그 남자아이를 납치할 것이다라는 예고글이 또 올라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16일에는 그 한 회원이 이제 남자아이를 살해했다 이러면서 그 CCTV 없는 데서 남자아이를 불러서 뭐 아이스크림 먹여서 수면제를 타여서 뭐 이런 이제 그런 살해 과정을 묘사한 글이 또 올라와서 이제 논란이 뭐 낙태 인증 사진도 올라오고 네네. 뭐 대통령에게 뭐 자살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맞습니다. 있고. 예. 소위 말하는 과거 지금도 있습니다만 극우 사이트라고 불리는 일베에서 하던 것을 그 미러링이라는 단서를 달아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감정적 뭐 폭발 뭐 아니면 감정적 이상적으로 이렇게 분출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이트가 오히려 이제 너무 공공연하게 지금 번지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남녀 간의 이제 갈등을 좀 이렇게 조장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몹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베 등 남초 커뮤니티는 그냥 두고 유독 오마드에 대해서만 부정적 여론이 심하다. 결국은 이것도 한국 사회의 여연 분위기를 반영하는 결과물 아니냐 이렇게도 주장하는데 일베 사이트 들어가 보면 대부분이 여성 혐오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오마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남성 혐오예요. 네. 이렇게 혐오로 싸우고에 대해서 뭐가 남을지 이분들 주장하는 게 결국은 무엇일지 좀 그렇죠. 납득이 안 갑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이 돼버리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오히려 유독 여성 사이트인 이 오마드에 대한 비판만 집중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편견도 있는데 일단은 양쪽 다 감정적으로 싸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이런 비방이라든지 갈등을 부추기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좀 제재를 좀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메갈에서 오마드로 분화가 됐고 그리고 어쨌든 시위도 지금 오프라인에서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남녀 평등이라든가 여성 인권 신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유리천장을 없애는 거. 근데 그런 본질적인 주장은 사라지고 극단적인 주장만 지금 남게 돼서 스스로 고립화되지 않느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세요라는 측면에서 좀 이제 아무래도 좀 과장된 어떤 표현이나 아니면 그런 시선 끌기 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갈수록 상황이 좀 도를 넘어서서 오히려 이제 그 전달하고자 했던 그런 목소리나 내용보다도 그 표현하는 그 방식 자체에 이제 사람들의 시선이 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덮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사실. 마이클 나에게님, 오마드 일베 이런 사이트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까지 희롱의 대상이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졌다면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써줬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 오마드에 대한 사이트 폐쇄 이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아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한 170여 건이 이 게시판 사이트 폐쇄하고 이용자 처벌해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그런 청원이 한 170건 넘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이게 근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뭐 사이트 폐쇄를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아까 말씀 주신 뭐 낙태했다는 것 자체가 뭐 사실인지에 대한 수사기관이 이제 인지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범죄 사실이 연결돼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표하는 게 공공연히 사이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제재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죠. 아니 아까 박상준 기자가 소개한 뭐 이제 칼을 가지고 살해하겠다.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그러니까, 물론 모든 범죄들이 예비죄가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이라든지 정황들이 판단이 된다면,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이거랑 좀 다릅니다만, 어쨌든 소라넷 같은 경우에도 폐쇄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베랑 오마드도 폐쇄해달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소라넷 같은 경우는 이제 명백하게 그 범죄에 관련돼서 조장하고 조금 여러 가지 그 판을 만들어준 이런 부분들이 시도가 확실히 판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폐쇄가 됐던 거고 오마드나 뭐 일베 뭐 이런 그 사이트들도 이런 범죄에 관련된 연관성이 확인되면 얼마든지 폐쇄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반대 주장이 있어요. 이런 걸 표현의 자유라고 범죄에 들어갈까요?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인 그 범주 내에서 상대방에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그 합법적인 범주 내에서만 보장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대진 변호사님 좀 테스트 하시는 거 아닙니다. 네? 물어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네.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조대진 변호사, 한국일보 박상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7시 정각 3부로 돌아옵니다.